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1980년대 미국의 정계를 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죠. 레이건의 워터게이트라고 불렸던 이란 콘트라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American Made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베리 실이라고 하는 실존했던 마약 밀매업자의 삶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 실은 TWA라는 지금은 망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미국 민간 항공사의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마약을 밀매하다가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죠. DEA에게 적발이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DEA와 협조를 하면서 몇 명의 마약상에 대한 정보를 캐는 일종의 끈앞을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우연히 이제 미디어에 의해서 베리 실이 DEA의 요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마약상들이 1986년에 그를 살해합니다. 아메리칸 메이드 영화 뒤에 트루 스토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베리 실에 대한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베리 실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여졌고 내용이 서로 달라서 미스테리에 가려져 있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은 베리 실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1980년대 미국의 인간상을 그려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픽션이라는 거죠.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어떤 스캔들이 베리 실의 시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1980년대에 맞아 그런 사건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인들한테 굉장한 감정적 무게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나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는 레이건의 재임기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압승했고 미국의 체제인 자유시장 경제가 그때부터 세계로 수출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중산층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레이건 시대를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수많은 국제적 사회적 문제가 레이건 시대에 그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 시대의 실책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지금까지 중남미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또는 그때부터 특히 유색인종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의 마약 사용자가 급증했다. 미국의 도덕적 기반이었던 공동체주의가 그때 완전히 파괴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대두하게 된 것이 바로 레이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화는 후자의 입장을 가진 감독이 맞는 것 같아요. 베리 실이라고 하는 범죄자잖아요. 마약 밀매상이 198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뒤에는 레이건과 그 뒤를 이은 아버지 부시 정권 최고의 정치적 오점인 이란 콘트라 사건이 배경음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콘트라 사건의 전말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이제 레이건 정권이 범한 두 가지의 범법 행위를 얘기해요. 첫 번째 범법 행위는 이란과 관련된 거죠. 그 당시 미국의 명백한 적국이었던 이란한테 토우 미사일이라는 미국의 최신 무기를 의회 동의 없이 판매를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 파트가 있죠. 콘트라는 니카라과의 막시스트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게릴라 조직이었는데 의회에서 미국 정부가 이 조직을 절대로 도우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란에 무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범법 행위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큰 의문을 남기는데요. 하나는 레이건한테 니카라과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라는 겁니다. 니카라과는 중미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죠. 미국이 니카라과가 우리에게 국가적 위협이다라고 하기에는 인구도 그렇고 영토도 그렇고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왜 자기의 대통령직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모험을 이 니카라과 때문에 했느냐라는 의문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이란이 미국의 적국이었거든요. 제가 아르고라는 영화의 역사 배경 설명에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이란의 왕이 쫓겨나고 일부 혁명도들이 미국의 대사관을 점거해서 미국의 수백 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1979년이니까 레이건은 그 2년 뒤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처럼 미국 우선주의인 사람이 왜 이렇게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나라한테 무기를 팔았느냐는 거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 몇 권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이해해야만 이 레이건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를 냉전에 관한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Twilight Struggle Period라고 부르더라고요. 냉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진행이 됐는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서로 간의 기밀, 첩보전, 그리고 제3국을 통한 대리 전쟁이 정말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엔드게임 스테이지에 이르렀던 시기이기 때문에 트와일라이트 스트러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레이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소련과 미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압승했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련이 거의 이길 가망성이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소련이 기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와 지난 한 30년 정도의 실적을 보면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잘 막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1950년대 초에 미국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했으나 우리가 가장 잘 알죠? 반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에 쿠바,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지 못했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하고 엄청난 국력을 낭비했지만 결국 베트남의 공산화도 막지 못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으로 베트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미국 정치가들의 입장 또는 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는 다음은 중남미다. 만약에 우리의 앞마당인 중남미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은 그야말로 사방팔방 포위된 상태가 된다라는 패닉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앞마당인 중미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안보 참모들도 그런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뽑았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미의 민중들은 미국에게 우호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 원한이 있었습니다.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미국은 소위 좀 시니컬한 이름이죠. 바나나 전쟁이라고 불리는 침략 전쟁을 몇 개의 중미 국가에서 자행을 하게 돼요. 주로 이제 내정 간섭이 목적이었죠. 19세기 말이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소비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쿠바 같은 나라들이 주로 미국의 기호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나라, 특히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토바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일종의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생산기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프루츠 같은 미국의 농경 대기업이 이런 나라들의 굉장히 많은 땅을 직접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엘리트 계층들은 대체로 대농장을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해가지고 미국 식품 기업에 납품을 하는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동권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정권을 계속 이렇게 미국의 친화적인 정권으로 보게 되고, 그런 정권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전쟁이 바로 바나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은 미국의 우호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막시스트 정권이 니카라과에 자리 잡게 된 이유도 그래요. 니카라과는 바나나 전쟁 이후로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자기네 국민들의 권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소모자라는 가문이 계속 집권을 해왔고, 그 소모자라는 가문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니카라과의 막시스트 게릴라였어요. 근데 이 막시스트 게릴라의 이름이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스탈린의 이름을 걸고 혁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갖다가 산디니스타, 즉 산디노의 추종자 또는 산디노의 후예들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오구스토 세자 산디노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나 전쟁 때 미국 해병대에 맞서 싸웠던 민중 영웅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디니스타들이 내세운 거는 막시즘 같은 이념보다는 그동안 겹겹이 쌓여온 미국에 대한 원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이 중미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레이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막시즘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소련과 쿠바와 한 패거리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당시 또 다른 중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내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엘살바도르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디서 무기를 입수하는지 경로를 조사해 보니까 그 무기가 쿠바를 출발해서 니카라과를 거쳐왔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니카라과가 막시스트 정부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이 니카라과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그렇다면 왜 의회는 니카라과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공산화를 막는데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를 했느냐는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미국 역사를 배울 때 대체로 미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10년씩 끊어가지고 저도 역사책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은 1960년대, 70년대의 일이다. 그리고 1980년대에 레이건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이고 여피들의 우상이었다. 완전히 약간 다른 시대처럼 구분을 해요. 하지만 레이건이 취임했던 게 1981년이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게 1975년이니까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6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남의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했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었고 중남미에서 미국이 또 그러한 작전을 벌였을 때 그것이 베트남과 똑같은 결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런 상태였대요. 그런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국회는 레이건이 니카라과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자 볼랜드 어멘드먼트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니카라과의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IA의 주도하에 당시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온드라스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나서서 그 전에 소모자 가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산디니스타들에 의해서 니카라과에서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반군으로 조직하게 되고 그 조직이 바로 콘트라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콘트라가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무기도 대줘야 되고 식량도 대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니카라과에 개입하는 걸 이미 금지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의아하게도 미국의 적국인 이란에게 무기를 팔게 돼요. 1980년대 레이건의 스태프들은 냉전이 가장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소련과 문제가 있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의 우방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란은 미국에게도 적국이었지만 당시 이라크와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유명한 이란-이라크 전쟁이죠.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1950년대부터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논리로 이란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CIA뿐 아니라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의 가장 많은 위협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정보국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CIA의 주도하에 미국 무기가 처음에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이란으로 전달되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알고 나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986년 정도에 이제 이란 콘트라 사건에 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레이건 정권이 무너질 뻔한 굉장히 큰 정치적 스캔들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베리 실이 최소한 영화에서는 처음에 중미를 왔다 갔다 하게 된 이유가 CIA 때문입니다. CIA가 와서 콘트라한테 무기를 배달해달라 해서 그 무기를 배달하기 위해서 중미에 갔다가 그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은 마약을 수출하고 있던 메데인 칼텔, 한국에서도 나르코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려진 파블로 에스코바와 오초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좀 수송해달라라는 커미션을 줘가지고 마약 밀매업에 뛰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세팅이 돼 있어요. 1980년대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은 바로 중남미에서 공급되던 하얀 가루 형태의 마약인 코케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이 코케인이 주로 파티 드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서민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즐기는 약간 그런 마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사이코라든지 칵테일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클럽에서 이런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케인의 속된 말로 싼마이 버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리베이스 또는 크랙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그 중독성도 강한 변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렴하다 보니까 유색인종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에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동네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 중에 하나로 내가 마약을 박멸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이죠. 마약 단속을 위해서 중무장한 경찰들이 흑인 동네를 순찰하는 그런 모습이 이때부터 미국에서 흔한 풍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경찰 간의 갈등이 이때부터 굉장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 정치가죠. 존 캐리 상원의원이 이 마약이 다 어디서 왔는지를 조사하는 캐리 커미티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의 출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콘트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서플라이 네트워크가 거꾸로 이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데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감독도 베리 실이 콘트라에게 무기를
가져다 주고 이 비행기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미국으로 실어온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베리스는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한쪽만 걸어놓고 자기가 엄청난 사익을 취하면서 메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금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쪽에 뭐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걸 통째로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사회 인사가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 또 다른 사회 문제였던 소수의 금권 장악과 황금 만능주의까지 한 번에 이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American Made. Made in America 그럼 그냥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간 이런 느낌인데 American Made 그럼 뭔가 미국의 손으로 빚어진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간 이런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서 중남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많은 난민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시스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 계속 중동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복지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마약 문제가 계속 점점 더 불거지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경찰의 갈등만 고조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1980년대 미국인들이 가장 애틋하게 추억하는 시대에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영화라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